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언더우드 여사의 조선 견문록입니다. 언더우드 여사는 1888년 미국 시카고를 떠나서 거의 2달 만인 3월 달에 조선의 제물포에 닿았습니다. 그 후 약 15년 동안 조선에서 겪고 느낀 점들을 책으로 썼는데요. 이 책의 영문판은 저자가 53살이 되던 1904년에 아메리칸 트랙트 소사이어티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요. 그 내해 뒤에 증보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7년에 왕립 아시아협회 한국 지부에 의해서 재출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15 Years Among Top Notes 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상투튼 사람들과 함께 보는 15년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요. 이 책의 한국어 번역판이 처음 나온 것은 1984년인데요. 출판사 뿌리 깊은 나무에서 처음 출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은 1984년에 번역되었던 책을 새롭게 손보아서 새로운 편집으로 만든 책입니다. 오늘은 책의 앞부분인 제1장 제물포와 서울의 인상, 버섯밭 같은 도시, 그리고 제2장 왕비께서 보내주신 혼인선물, 조랑말에 실려온 100만 양의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더우드 부인의 조선 견문록 1장 제물포와 서울의 인상, 버섯밭 같은 도시.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던 1888년 3월 어느 날 나는 제물포 항구에 내렸다. 나지막한 언덕의 헐벗고 뾰족한 능선을 배경으로 펼쳐진 돌투성이의 해안으로 나는 눈길을 돌렸다. 단조로움을 깰 나무 한 그루 없고 겨우 위안이 될 만한 것이라곤 군데군데 하얗게 덮인 눈뿐이었다. 모래밭 대신에 냄새나고 끈적거리는 삭막한 개펄이 해안을 따라 길게 펼쳐져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그곳에는 선창이 없어 찬물 때라도 배를 바로 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쪽배를 타고 해안으로 다가갔다. 그때 험상궂고 야릇하게 생긴 남자들이 이상한 말로 소리치면서 우리를 조사하려고 언덕에서 급히 내려왔다. 거칠고 검은 그들의 긴 머리털은 빗질을 하지 않아 엉망진창이었는데 덜어는 한 가닥으로 따내리기도 했으나 거의가 머리 꼭대기에
되는 대로 매듭을 묶어 놓았다. 목과 얼굴 언저리에 흘러내린 머리카락들은 흉측하고 지저분해 보였다. 생김새로 보아 그들은 몽고족이었고 입고 있는 옷 말고는 중국인이나 일본인들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었으나 대체로 그들보다 키가 컸다. 그 사람들의 옷은 때 묻은 흰 빛깔로써 짧고 헐렁한 저고리와 길고 불룩한 바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이 옷은 한 달에 2번꼴로도 갈아입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바로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하러 왔다. 내 사랑하는 조국에 숲과 교회가 있는 언덕 대신에 내가 택한 곳이 바로 이 나라였다. 내 가슴은 벅차올랐다. 그리고 그 일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도록 뜨거운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여기서 그날 아침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맨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들의 옷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의 옷이었다는 것, 그리고 제물포는 특히 3월에는 조선에서 아마도 가장 살벌하고 볼품없는 곳일 거라는 이야기를 해야만 조선 땅과 조선 사람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될 것이다. 제물포는 수도의 관문구실을 하는 항구이기 때문에 여느 항구들이 대개 그렇듯이 이곳에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만큼 수많은 선원들과 무역 상인들, 특히 중국인과 일본인 장사치들의 초라한 집과 가게들이 들어서 있었다. 이튿날 가마꾼 넷이 매는 가마를 타고 제물포에서 서울까지 28마일쯤 되는 여행을 떠났다. 수많은 여행자들이 오가는 길이건만 길이 매우 나빴다. 그러나 지금은 2시간 반쯤이면 닿을 수 있는 철도가 놓여 있다. 나는 기분 좋게 시골 마을을 보았다. 대체로 나무가 적었고 인구도 적은 것 같았다. 여기저기 지프로 지붕을 인 지저분한 흙 오두막이 눈에 띄었다. 나는 일본의 서쪽에 있는 이 작은 나라, 북쪽 끝은 중국과 시베리아에 닿아 있고 9만 평방마일쯤 되는 땅덩어리에 1,400만이 넘는 인구가 살며 북쪽은 뉴욕 북부와 남쪽 끝은 버지니아 남부와 견주어질 만큼 기후가 다양한 이 작은 나라에 호기심을 느꼈다. 오후 4시 무렵에 우리는 서울 근처에 도착했다. 나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도시를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담쟁이 덩쿨이 늘어진 아름다운 그 성벽은 커다란 돌로 쌓은 것이었는데 위대했던 이 나라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리고 그 뒤에도 몇 해 동안 이 성문은 아주 재미있는 관습에 따라 닫혔다. 몇 세기 동안 조선에서는 횃불로 신호를 하는 방법을 써왔는데 그것으로 평화나 전쟁의 소식이 전보처럼 빠른 속도로
서울로 전해졌고 그 횃불을 반복해서 올리는 수효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그것은 꽤 쓸만한 암호가 되어 왔다. 성벽 안에 있는 남산 위에는 봉화대가 4군데 있었는데 그것들은 저마다 맡은 구역이 있어서 자기 구역 안의 소식들을 모았다. 날마다 해가 지자마자 이 4봉화대의 밝은 불빛이 전하의 영토가 아무 탈이 없음을 알리면 그 전가를 임금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맡은 관리 넷은 대궐에 들어가 깊이 절을 한 뒤에 북쪽에도 남쪽에도 동쪽에도 그리고 서쪽에도 아무 탈이 없음을 전한다. 그러고 나면 궁중의 악대가 화사한 가락을 울리고 이 음악이 들리면 도시 한가운데 일반인의 통행을 금하는 커다란 종을 치도록 봉화를 올린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부드럽고 엄숙하고 은은하되 가슴을 파고드는 이 종소리가 울리면 무거운 성문들이 닫히고 빗장이 걸린다. 그리고 이튿날 첫 새벽에 문지기가 똑같은 종소리 신호를 받을 때까지 이 문은 열리지 않는다. 다행히 아직 닫히지 않은 이 성문을 들어서면서 우리는 지붕을 지프로 이거나 기와로 인 나지막한 흙집들이 양쪽으로 늘어선 좁고 지저분한 거리를 보았다. 흔히 이 도시는 마치 거대한 버섯단지처럼 보인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조선에는 1층보다 높이 지은 집이 한 채도 없기 때문이다. 평민들은 가난하고 그들의 집은 아주 형편없이 초라한 미국 사람의 집과 비슷하다. 그러나 런던이나 뉴욕의 극빈자들과 견주어 볼 때 서울에는 헐벗거나 굶주린 채로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집집마다 정돈이 썩 잘 되어 있고 집의 한 부분은 여자들이 차지한다. 그곳은 안방 또는 내실이라고 하며 길거리에서 들여다보거나 대문에 들어서면서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반드시 발을 쳐두었다. 어느 집에나 자그마한 뜰이 꼭 있는데 그것도 여자들이 쓸 수 있도록 장막을 친 곳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거의 방 한 칸과 부엌으로 쓰이는 헛간 같은 곳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집에는 거의가 창문은 아예 없고 있다고 해도 겨우 손바닥만한 것 하나뿐인데 창문이고 문이고 모두 유리 대신에 흰 종이를 발라 놓았다. 이 문들은 대개 아주 낮고 좁아서 키가 작은 여자라도 잔뜩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으며 방 안에 들어가서도 한복판 곧 천장이 가장 높은 곳에서 말고는 똑바로 설 수가 없다. 이런 작은 방들은 방바닥 밑의 돌과 진흙을 섞어 만든 관 덕분에 금세 뜨뜻해진다. 집 한쪽 바닥에 잔솔가지로 불을 지피면 맞은 쪽에는 굴뚝이 뚫려 있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연기와 열이 관으로 옮겨져서 방바닥이 아주 뜨거워지고
방 전체가 곧 훈훈해진다. 아궁이에는 쌀을 끓이는 솥을 걸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큰 이득을 얻는 셈이다. 곧 아궁이 하나로 요리도 하고 난방도 하는 것이다. 그럴 만한 여유가 있는 집에는 반드시 남자들의 손님방인 사랑방이 있으며 그곳은 길거리나 남자 전용의 뜰로 열려 있다. 여기에는 남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다. 남자 손님들은 여기서 대접을 받고 밥을 먹고 잠도 잔다. 한 집안 식구거나 친척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안방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집들은 모두가 끔찍하게 비위생적이고 거의가 다 벼룩이나 이 같은 해충이 득실거리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모든 하수는 길 양쪽에 있는 도저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시궁창으로 흐른다. 그 몇 해 동안 이런 형편을 개선하려고 애썼고 길도 잘 닦았다. 그런데 여러 해 동안 버려두었던 하수 도랑의 오물이 여름에 온 비에 쓸려 내려가 버렸으니 그 비가 이 도시를 살려준 셈이다. 참으로 놀랍게도 성문을 들어서서 이 지저분한 길거리를 지나자 갑자기 잔디와 꽃과 숲과 나무들이 가득한 그림처럼 아름다운 선교사의 집을 보게 되었다. 신기한 일이었다. 나는 우리 선교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전통 가옥들이 예전에는 부자였지만 지금은 몰락하거나 쫓겨난 양반들의 집임을 알았다. 선교사들은 낡았다는 구실을 붙여 기가 막히게 싼 값으로 그 집들을 사들여 거의 돈을 안 들이고 수리를 하고는 내부를 약간 유럽식으로 꾸며 놓았다. 그 한 집을 나는 아주 기분 좋게 감상을 하면서 들어가 보았다. 천장에는 무게 있고 정취 있는 거무스름한 대들보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벽은 아름답게 도배가 되어 있었으며 양탄자며 편안한 가구들 그리고 그림 몇 점과 장식품들이 꼭 제 집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 주었다. 방들은 널찍했다. 그 방들은 옛 주인인 부자가 살던 곳이었는데 내가 앞에서 말한 그런 방들처럼 낮거나 어둡지가 않았다. 그곳에 자리를 잡은 지 한 4해쯤 되었던 우리의 선교 사업에 대해 조선 정부는 아주 호감을 갖고 있었다. 처음에는 알렌 박사가, 나중에는 헤론 박사가 임금의 주치의로서 정부에서 세운 병원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앨러스 양은 나중에 혼인을 했지만 왕비의 의료 보조원이었고 병원의 부인과를 책임지고 있었다. 혼인을 한 뒤에 그는 이 두 직책에서 물러남으로써 내가 그 일들을 이어받았다. 내가 만난 선교사들은 헤론 박사 부부, H.G. 언더우드 목사, 그리고 벙커 부인이었다. 알렌 박사 부부는 공무로 미국에 돌아가고 없었다.
모든 일은 순조롭게 시작되었고 병원에는 날마다 환자들이 밀어 닥쳤다. 게다가 알렌 박사에게는 장차 약사와 의사가 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의료학교일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과 조선인 환자가 엄청나게 많았다. 언더우드 씨는 고아원과 학교를 세웠고 헤론 박사가 오기 전까지 병원에서 알렌 박사를 돕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갔을 때에는 고아원을 돌보는 일 말고도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 의료학교는 장차 세워질 의과대학의 주춧돌이 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언더우드 씨는 정기적으로 목회를 열었고 거기에서 30명쯤이 세례를 받았다. 그는 기독교를 알리는 작은 책자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설교를 하느라고 내륙지방 깊숙이 또 북쪽 국경까지 오랫동안 여행을 했다. 언어 소통을 위하여 쓸모있는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마르코 복음서를 시험 삼아 번역하였다. 앨러스 양은 내가 도착할 때까지 여자 의료 책임자였으며 왕비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왕비는 그에게 높은 지위와 값비싼 선물을 주었다. 또 앨러스 양은 여학교의 첫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분야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도착한 다음 날로 통역 한 사람을 옆에 앉히고 일자리를 맡았다. 여기서는 일이 보통 3시간쯤 늦추어지곤 하였다. 헤론 박사 부부가 참으로 친절하게도 나에게 햇빛이 잘 드는 방 한 칸을 내주었으므로 나는 그들과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 헤론 박사와 함께 진료를 했는데 밀려드는 여자 환자들 때문에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었다. 그 환자들은 의학적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때도 철도 개의치 않는 이런 환자들 때문에 내 어학 공부가 자꾸만 중단되곤 하는 것을 곧 깨달았다. 당연히 나는 환자의 집으로 왕진도 나갔는데 환자 한 명은 중국 관리 원공의 부인이었다. 이 부인에게는 날마다 왕진을 가야 했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격식을 차리느라고 나로서는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시간을 적잖이 빼앗겨야 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모두 무거운 업무에 매여 있는 것을 알고 나는 어린 고아들에게 날마다 2시간씩 샘본과 영어를 가르쳐 달라는 제의를 승낙했다. 선생은 조선 말을 모르고 학생들은 영어를 모르니까 학업의 진도는 말할 수 없이 느렸고 허둥거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학교는 임금의 절대적인 호의를 입고 있었다. 주님의 자비로운 은총을 보여주는 기관으로는 병원 말고는 이 학교가 조선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우리는 그들이 죄악에 물들기 전에 이 학교에서 영혼을 구원받고 전도사와 목사가 될 준비를 갖추는 첫
발걸음을 내디디게 되기를 바랐다. 조선 말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가장 큰 소망임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이런 다른 일 때문에 크게 회방받았다.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 일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으니만큼 우리는 그때 몇 시간만이라도 어학 공부를 해두는 것이 장차 몇 곱절 더 쓸모있는 일이 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주로 공부를 하는 데에 써야 할 시간과 정력을 병원과 약국 그리고 학교에 쏟아 넣었다. 요즘에는 새로운 선교사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어학 교육을 받는다. 그들은 선교위원회의 철저한 시험셋을 통과하여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을 받을 때까지 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때에는 영중사전, 한불사전, 불문법 책, 그리고 영어로 쓴 자그마한 조선어 입문서를 겸한 조선어 독본과 교과서로 쓰이는 마르코 복음서와 조선어 교리 문답책으로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어떤 조선 양반 한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이분은 영어나 그 밖의 지구 위에 다른 말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에 대해 기초 원리라든가 심지어는 품서가 무엇인지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분이 선생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우리는 바로 이분에게서 언어 지식을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가뜩이나 빈약한 데다가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녹이 슬 대로 쓴 내 불어 실력으로 나는 이 일 저 일에 매달려 허둥거렸다. 나는 몇 마디 말을 더듬거릴 수 있기도 전에 종교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주일학교에서 어린 소년들에게 교리 문답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는데 그것을 아직 조선말로 옮길 수는 없었으나 아이들의 외는 걸 제대로 들을 수는 있었다. 그 뒤에 곧 여자들 몇 명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그 일은 전에 영어를 배운 적이 있는 어린 소년 하나와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읽을 줄 아는 무당이었던 여자의 도움을 받아 하게 되었다. 그 여자가 성경 한 토막을 읽고 주기도문, 찬송가를 번역해서 읊조리면 우리는 모두 그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나이 어린 통역의 중개로 여자들에게 말을 했다. 참 쩔쩔맸고 더듬거렸으나 여자들은 잘 참아주었고 친절했다. 여기서 조선의 종교에 관해 좀 말해야겠다. 조선 사람들에게는 유교, 불교, 도교가 모두 세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옛날에 한때 크게 미쳤던 영향력을 잃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종교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
유교는 사람들에게 조상 숭배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율법적인 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 밖에는 그저 윤리적인 철학체계일 뿐이다. 조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그리고 널리 퍼져 있는 미신이 강요하는 관습이 무쇠, 족쇄보다도 더 단단히 그들을 얽어매고 있었다. 지극히 자잘한 절차에도 꼼꼼히 신경을 써서 조상을 섬기지 않으면 소홀한 대접을 받은 귀신들이 화가 나서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린다고 믿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강요된 제사는 힘겹고 지긋지긋한 것이지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다른 교리를 믿고 그 의식을 지키지 않는 이단자에게는 화가 미친다는 것이다. 이 신성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남자거나 여자거나 가정과 친구를 배신하는 것보다 더 심한 대접을 받는다. 불교는 지위가 떨어져서 최근까지도 중은 도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그들의 계급은 이 나라에서 가장 천민인 백정 다음이었다. 불교의 절 몇 곳은 정부의 비용이나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그들보다 더 무식한 사람들이 아직도 얼마쯤 불교를 믿고 있었다. 이런 계층의 사람들은 또 온갖 사악한 귀신들, 곧 땅과 하늘과 바다에 들끓는 귀신들, 여러 가지 질병 귀신들, 무슨 일에든 끼어드는 귀신들을 섬기고 두려워한다. 이 귀신들에게는 악마에게와 마찬가지로 주문을 외고 제물을 바치고 북을 두드리고 종을 우리고 그 밖에 낱낱이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의식들을 올려서 그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 다른 모든 것보다 그들이 더 믿는 것은 하늘인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하늘을 의인화한 것으로서 나는 그것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바알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어디에서든 이런 낡은 미신 속에서도 의지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커진다. 오로지 옛날의 관습과 주위의 여론 때문에 의식적인 체면 치레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 즈음에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은 참으로 절망적으로 보였다. 감리교 형제들을 포함한 몇십 명도 채 안 되는 작은 조직으로 우리들 가운데 많은 수요가 아직도 겨우 더듬거리는 몇 마디 조선말로 1,400만이 넘는 인구가 있는 나라에서 또 자기들의 오랜 종교 전통이 있는 나라에서 기독교를 전파해야 했고 그것도 가난한 농부들이나 늙은 여자들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종교의 거룩한 본질 속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전능하신 하느님 안에 이미 성공의 요소들이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지 며칠 뒤에 왕비의 심부름꾼들이 내게 와서 환영의 인사를 전하고 여행은 즐거웠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곧 이어 헤론 부인이 그 나인들에게 점심을 함께 하자고 청했다. 이 여자들은 다른 나라의 궁중에서도 그렇듯이 지위가 높은 여자들은 아니었다. 조선의 관습으로는 그런 여자들은 결코 궁중에서 남의 눈을 끌 수가 없다. 중산층이나 천민들 가운데에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들을 궁중으로 데려다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격리시켜 놓고 오로지 봉사만 시킬 뿐이다. 그들은 아무 지위도 없고 대체로 자기가 받드는 왕족과의 관계에 따라서 대접을 받는다. 그들은 공식 행사 때에는 언제나 어마어마하게 큰 가발을 쓰는데 그 모습은 참으로 괴상하다. 분과 향수를 잔뜩 바르고 눈썹을 짙게 그리고 금박이 찍혀 번쩍거리는 길게 끌리는 비단옷을 입는다. 그것은 참으로 서글픈 광경이니 그러한 장식들이 오히려 그 여자들의 괴로울 만큼 못생긴 얼굴을 더 강조할 뿐이기 때문이다. 조선 여자들은 대체로 아름답지가 않다. 나는 그들을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고 내 형제처럼 여기는 사람이지만 그 일은 털어놓아야겠다. 슬픔과 절망, 힘든 노동, 질병, 애정의 결핍, 무지, 그리고 흔히 수줍음 때문에 그들의 눈빛은 흐릿해졌고 얼굴은 까칠까칠해졌으며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그래서 25이 넘은 여자에게서 아름다움 비슷한 걸 찾는 건 헛일이다. 다만 아직 무거운 걱정거리나 힘든 노동에 시달리지 않은 나이 어린 소녀들과 젊은 부인들 중에는 종종 예쁘고 깜찍한 그리고 가끔 드물기는 하나 아름답기도 한 활짝 핀 우아한 모습을 한 이를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불쌍한 나인들은 그런 계층이 아니다. 거칠고 못생긴 그들의 모습은 다만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나는 그들이 모두 담배를 피우고 있어 깜짝 놀랐다. 그들은 어린애와 같은 호기심으로 내가 입은 옷과 내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내가 몇 살인지, 아이가 있는지, 왜 혼인을 안 했는지, 그 밖에도 무례하기 이를 데 없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쉴 새 없이 퍼부어댔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질문들은 모두 친밀감과 호의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내가 조선 관리와 만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고 이 일이 있은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기회가 생겼으니 그것은 조선의 외부 대신인 김윤식이 나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고개를 구경시켜준 일이었다. 초대받은 날짜는 그 다음 일요일이었는데 나는 우리들의 관습을 전혀 모르고 분에 넘치는 호의를 베풀어준 그에게 그런 날의 초대에는 응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 그의 기분이 몹시 상할 것이고 또 그가 오해를 할지도 몰라서 매우 난처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었으므로 나는 그의 친절을 사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적절한 설명을 붙여서
매우 미안하게 되었다는 뜻을 전했다. 그런데 참으로 친절하게도 그는 날짜를 바꾸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 친구들을 마음대로 데리고 와도 좋다는 백지 위임장을 보내왔다. 물론 나는 감리교 선교회의 여자들에게도 같이 가자고 부탁했다. 우리 병원과 관계가 있는 조선인 관리 몇 사람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그 관리의 초대를 받았다. 작은 탁자를 여러 개 늘어놓는 우리의 관습과는 달리 기다란 탁자 하나만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맛있는 조선 요리가 높이 쌓여 있었다. 닭고기, 꿩고기, 그 밖에 다른 고기들이며 생선, 달걀, 땅콩, 과일 따위가 근사한 방식으로 차려져 있었고 과일과 과자를 중국식으로 절인 것, 쌀을 빻아서 기름에 잘 버무려 만든 것으로서 꼭 구타페르카 같이 생긴 떡이라고 하는 맛있는 음식, 술이라고 하는 토속 알코올성 음료, 그리고 샴페인과 담배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뒤에 말한 세 가지 음식에는 아예 손도 대지 않았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보려고 거리에서 커다란 광장으로 밀려들었다. 그 고개단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고용되는 유랑극단이었다. 그들의 공연 내용은 주로 줄타기와 제주 넘기였는데 결코 뛰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 공연은 거의 3시간이나 이어졌다. 그동안 줄곧 스코틀랜드의 백파이프 소리와 같은 단조롭고 처량한 음악을 들었다. 그리고 조선 말에 앉아라 라는 동사를 배웠다. 우리 고향 근처에 백인 아이들도 그렇듯이 자꾸 일어나서 보려고 하는 말 안 듣는 아이에게 화가 나서 지르는 소리인 그 말을 아무튼 어조라든지 시제라든지 활용 어미 따위를 모조리 통달할 만큼 몇천 번은 들었다.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언더우드 씨와 아펜젤러 씨는 북쪽 지방으로 긴 순회 설교를 떠났는데 그 여행은 언더우드 씨에겐 2번째였다. 그들이 자리에 없는 동안 카톨릭 교도에 대한 조선 임국과 내각의 분노가 극도에 이르러서 마침내 각 도시 안에서 외국 종교를 더는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이 반포되었다. 우리는 시골에는 갈 수가 없었다. 그 전에 이미 중국에서 그와 비슷한 곤경을 치르고도 거기서 아무 교훈도 얻어내지 못한 가톨릭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언제나 중심지의 높은 장소를 좋아하는 습성에 따라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땅을 장차 자기들의 성당을 지을 부지로 삼겠다고 했다. 그 땅은 궁궐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서 옛 임금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 조선인 중개업자의 중개로 이 땅은 임금도 모르는 사이에 가톨릭의 소유가 되었다. 그 중개업자는 신부들과 프랑스 공사관 양쪽에다 다른 땅을 골라보라고 설득을 하는 따위에 온갖 애를 다 썼으나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양보하지 않았고
마침내 자기들의 교회를 짓기 시작했다. 그러자 곧 앞서 말한 법령이 뒤따랐고 미국 공사는 그 법령에 따라 할 수 없이 돌아온 우리들에게 선교 사업을 초래하는 게 좋겠다고 충고를, 아니 명령을 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려는 너무 성급한 시도가 이 기분 나쁜 법령이 있게 된 까닭의 한 부분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법령은 적어도 얼마 동안은 우리들의 일을 끝장낼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곧 언더우드 씨가 조선의 지체 높은 양반들과 강요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봉급을 넉넉하게 줄 테니 정부가 설립한 학교를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았고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쳐도 좋다는 허락을 간신히 얻어냈다. 틀림없이 불쾌감을 주고 의심만을 살 것이라 한 외국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조선 정부가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었던 이 제의는 우리의 전도 사업에 대한 조선인들의 감정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제의를 깊이 고려해 보았으나 마침내 다른 일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중요한 이유들로 거절하고 말았다. 우리들에게는 그 금령과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우리들 가운데 몇몇은 거의 다였는데 그것은 지상의 법률이므로 기독교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일지라도 거기에 복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곧 학교에서 아침 기도를 울리는 것조차 중단해야 하고 조선 사람들과 예배를 보았어도 안 되며 하느님께서 임금의 마음을 바꾸어 그 법령을 폐지하게 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 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조선 정부의 호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나 그 반대로 도전을 한다거나 복종을 하지 않거나 하면 마침내 선교 사업 전체가 이 나라에서 내쫓기고 말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 곧 아펜젤러 씨와 지금은 주님 곁에 간 그의 부인과 언더우드 씨와 나는 그 법령이 우리들이나 우리의 일을 겨냥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또 비록 그렇다 해도 우리는 조선 임금의 명령보다는 더 높은 곳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우리의 의무는 오직 사도에게 설교를 금지한 통치자에게 하느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겠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오 라고 말씀하신 권능에 의지하여 전도하고 그 결과를 달게 받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다른 이들은 전도 사업을 중단했다.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나 자기의 양심에 따라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몇 사람은 작은 집에 모여 멀리에서도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며
공공연히 설교와 교육을 계속했다. 어떤 식으로거나 우리의 행동을 감추려는 짓은 결코 하지 않았다. 예배에 참석하는 기독교인들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아무 탈 없이 오갔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크게 자랐고 이제는 어떤 한 지방의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선 문제로 인정을 받았다.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일을 위장하거나 감추거나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법령은 오늘에도 여전히 폐지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그대로 동양적인 전통에 맞는 일이다. 그 법령이 이미 사문화되고 쓸모없이 되었어도 절대로 쉽사리 폐기하는 법이 없다. 내가 조선에 도착한 뒤 처음 몇 달 동안에 일어났던 또 다른 재미있는 사건은 이른바 어린애 소동으로 그 흥분이 절정에 이르렀다. 그보다 몇 해 전에 중국의 천진에서도 그와 비슷한 소동이 있었으며 그 결과로 제수잇교회 신부들과 수녀들 그리고 프랑스 관리 몇 사람을 포함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학살을 당했다. 몹시 악의를 품은 몇몇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어린아이의 염통과 누나를 도려내어 약에 쓰려고 원주민 아이들을 훔쳐오는 흉악한 조선인들에게 돈을 준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그 소문은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주로 일본인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아마도 그런 소문은 중국인들이 지어낸 것이거나 서울에 많이 살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특별히 적의를 품은 다른 누군가가 지어낸 것인 듯 했다. 언더우드 씨는 자기 자신과 동료들을 구하려고 일본 공사에게 그 소문을 알렸다. 그리고 그가 재빠른 행동을 한 덕분에 조선 정부에서는 이미 인정된 일들은 그대로 허가한다는 것, 따라서 치사한 외국인들, 이를테면 우리 미국인과 유럽인들의 일은 그냥 내버려 둘 것이며 그 문제에 이 외국인들은 결백하다는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러나 흥분과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커졌다.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중얼중얼 욕을 하면서 협박을 해대는 성난 폭도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녔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조선 사람들은 행여나 남의 아이를 유괴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아 얻어맞기도 하고 심하면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그런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던 조선의 한 고급 관리는 자기 주위에 시종과 하인이 잔뜩 있었는데도 가마에서 끌려 내려왔다가 가까스로 도망을 쳐서 살았다. 외국인들이 길거리에 나서는 것은 위험한 일로 생각되었다. 외국 공사관을 지키려고 미국 해병대가 제물포에서 올라왔고 몇몇 미국인들은 당장 필요한 옷가지들과 귀중품을 꾸려 항구로 도망칠 준비를 하기도 했다. 끔찍한 이야기들이 떠돌았다. 이를테면 독일 공사관과 영국 공사관, 그리고 미국 공사관에서 어린애들을 잡아 먹었다는 것이었다.
이 피해 굶주린 작업의 총본부는 물론 병원인데 그것은 병원이 약을 만들고 병을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자 험악하게 생긴 남자들이 내 가마를 둘러싸더니 가마꾼들에게 한 번만 더 나를 병원에 태워다 주면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소리였으므로 그 다음 날에 가마꾼들은 나를 절대로 태워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말을 타고 도시 한복판을 지나 병원으로 갔다. 학교를 책임 맡고 있던 언더우드 씨가 나를 호위해 주었다. 우리는 정말로 아무 탈 없이 갔다 왔다. 그리고 나는 위험한 순간에는 대담하게 머리를 쳐들고 하나도 겁이 나지 않는다는 무관심한 표정을 짓는 것이 아시아인들을 감동시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외국인을 크게 보호해준다는 것을 그때부터 줄곧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동안 유럽 외교관들은 실제로 우리가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언제라도 우리의 이 작은 단체가 산산조각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었다. 외부에서 낸 성명서는 어디에나 붙어 있었으며 이 글은 첫 마디부터 잘못 읽기가 좋도록 되어 있었으니 몇몇 치사한 외국인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외국인은 잡히기만 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는 글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 치사한 외국인들의 압력에 따라서 새로운 공고가 붙었는데 그것은 어떤 외국인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중상모략을 떠들고 다니는 자는 누구라도 체포할 것이며 붙잡힌 뒤에 자기가 한 말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형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었다. 포졸들이 시내 곳곳에 흩어져 서너 명이 끼리끼리 모이는 걸 막았다. 잡혀간 사람도 덜어 있었고 소동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런 안정이 있기 전에 우리는 불안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얼마 동안을 좀 어수선하게 지냈다. 흥분이 고조되었던 어느 날 저녁에 미국 공사관에서 폭도들이 우리가 사는 집에 쳐들어가려 한다는 제보가 있으니 공사관에서 총을 쏘아 신호를 하면 신변의 안전을 위해 공사관으로 급히 피하라는 전가를 보냈다. 별이 반짝이는 조용한 7월의 어느 날 밤이었다. 우리는 숙소 앞에 있는 자그마한 현관에 앉아 시원한 저녁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지평선 저쪽에서 집들이 불길에 휩싸이는 끔찍한 광경이 떠오르더니 폭도들의 무시무시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조선인 폭도들은 언제나 집에 불부터 지른다고 누군가가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일까를 생각하면서 불을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 미국 공사관에서 쏘는 날카로운 총소리가 밤 하늘을 찢었다. 이로써 분명히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언더우드 씨와
헐버트 씨는 확인을 하려고 곧장 미국 공사관으로 갔다. 그러나 곧 이어 총을 쏜 것은 돌발적인 사고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갖고 돌아왔다. 집이 불탄 것도 그저 우연한 사고일 뿐이며 함성도 불을 둘러싸고 군중들이 질러대는 흔히 있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밝혀졌다. 아무튼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이방인들의 광란은 가라앉았고 하느님은 우리 곁에 있었다. 피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위험은 지나가 버리고 모든 것이 다시 평온해졌다. 이 일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왕비를 간호해달라는 대궐의 요청을 받았는데 행여나 내가 생각지 않은 실수를 해서 모처럼 잘 되어 나가던 우리의 선교 사업이 지장을 받거나 중단이 되지 않을까 저기 염려가 되었다. 우리의 사업 터전이란 것이 뭔지 아직은 불안한 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일에 전혀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 실수가 자칫하면 이제야 겨우 억지로 열린 문을 닫게 하지 않을지 두려웠다. 나는 대궐에 갈 때에는 언제나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이런 일에 입으려고 미리 준비했던 옷을 담은 상자를 찾아보니 태평양을 건너오는 동안에 상자며 옷이며 모두 엉망진창이 되어 도저히 입을 수가 없었다. 맙소사. 걸맞지 않은 옷을 차려입고 왕족을 배알한다는 것은 곧 불경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니 얼마나 불길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가마에 얹혀서 터덜거리며 대궐을 향해 바람 부는 거리와 골목길을 지나갈 때 이보다 더 큰 근심이 내 마음을 무겁게 내리눌렀다. 나는 왕비에게 종교적인 문제는 단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주의를 받았다.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을 다만 묵인할 뿐입니다. 하고 내게 그 주의를 산 사람은 말했다. 우리의 가르침을 백성들이 그냥 묵인하고 있다고 해서 더구나 정부가 개방적이고 대담해지기도 전에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만일에 대궐에서 우리의 종교를 퍼뜨린다면 우리의 가장 친한 벗들조차 우리가 왕족에게 접근하는 것을 단호히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거나 우리를 이 나라에서 몰아내야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의 터전이 좀 더 튼튼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조급하게 모험하지 마십시오. 나는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으나 이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듯이 나는 그 한 가지 문제는 결코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고 대궐로 갔다. (2장) 왕비께서 보내주신 혼인선물. 조랑말에 실려온 100만 양. 성 안에는 단층집들이 몇 채씩 모여 이루어진 대궐이 3채가 있었으나 지금은 4채가 있는데 그 집들은 저마다 높이가 12피트나
5피트쯤 되는 엄청나게 두터운 돌담에 둘러싸인 커다란 마당이나 뜰 안에 있다. 이 울 안에는 군인들의 막사와 하급관리와 하인들의 숙소도 있다. 또 여자들의 거처에서 따로 떨어진 곳에 집 몇 채가 특별히 세워져 있는데 여기서 늙고 좀 쇠약한 대비를 뵐 수 있었다. 그 대비는 내가 온 지 한 해쯤 뒤에 죽었다. 바야흐로 내가 찾아가려고 하는 대궐에는 큰 문이 셋이 있으며 그 문들은 모두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길과 마주하고 있다. 다른 두 문보다 더 큰 가운데 문은 오로지 왕족들만이 사용하는 것이며 외국에 공사를 하더라도 양옆에 있는 작은 문들의 하나로만 드나들 수 있다. 그 전에 한번 미국 공사에게 이 가운데 문을 열어주도록 특별히 왕명이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야말로 이 나라가 언제나 우리 사절들에게 우정과 호의가 있음을 보여주는 복이다. 이 문들 앞에는 널찍한 돌층계와 돌로 만든 잘생긴 난간이 있었다. 이 난간에는 문루 위에처럼 여러 가지 신화적인 동물들을 거칠게 조각한 석상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 층계 앞에 수십 발걸음쯤 떨어진 곳의 양옆에는 돌로 된 커다란 개의 모습이 있었다. 사자라기보다는 차라리 개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고는 달리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 개에 얽힌 옛날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불의 신이 이 궁궐에 특별한 원한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궁궐에 자주 불을 냈다. 이 신을 달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며 갖가지 노력을 다했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다. 마침내 중국에서 아주 값비싼 용을 한 마리 들여다가 궁궐 마당의 못에 살게 했다는 것이다. 그 용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 탈이 없었다. 그러나 어떤 운수 나쁜 날 적이 이 믿음직스러운 파수꾼에게 독을 먹였고 바로 그날 밤에 대궐에 다시 불이 났다. 그래서 마침내 어떤 꽤 많은 사람이 이 짐승을 고안해냈다. 이 짐승의 돌덩어리 밥통에는 어떤 독도 해를 끼칠 수가 없었고 그 튼튼한 허파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달콤한 꼬임도 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높직한 자리에 앉아 날카롭고 단호한 눈초리로 불의 신이 다가오는 것을 마주 보면서 그 믿음직한 눈을 똑바로 뜨고 잠도 자지 않고 언제나 파수를 보았다.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앉아있는 동안에는 불의 신이 절대로 대궐을 태워버릴 수 없다고 믿었다. 나는 이 세 대문들 중에 그 어느 곳으로도 들어갈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 게다가 가마꾼들은 대궐 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엄한 규칙이 그때에도 여전히 있었으나 내 가마는 왕족의 숙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자그마한
문 앞에까지 갔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걷지 않아도 되었다. 벙커 부인과 헤론 박사가 나와 함께 갔는데 우리는 정중한 조선 관리의 영접을 받고 그의 안내로 한 자그마한 대기실로 들어갔다. 그 방에는 유럽식의 걸상들과 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탁자 위에는 과자와 담배와 샴페인이 차려져 있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우리를 위해 내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들과 좀 더 사귀고 나서는 담배와 술 대신에 차를 내놓았다. 대궐 마당을 걸으면서 내가 느꼈던 열렬한 흥미를 다 적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다. 아주 아름답고 재미있게 생긴 정자.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뛰어난 건물일 듯하다. 그 정자가 연꽃이 가득 핀 연못 한 복판에 서 있었다. 그 정자의 2층과 지붕은 돌기둥 48개로 받쳐져 있었는데 바깥줄의 기둥들은 단연히 4평방 피트쯤 되는 네모꼴이었고 안쪽 것들은 지름이 거의 같은 둥근 것이었으며 높이는 16피트나 18피트쯤 되었다. 위층은 나무로 지었는데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 있었고 아주 눈부신 장식이 붙어 있었다. 대궐 안의 집들은 지붕이 거의가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기와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것은 왕족의 거처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것이었다. 또 흥미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알현실이 가장 근엄했던 것 같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관리들, 내시들, 주사들, 양반들, 그리고 군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부류와 계급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일반 군인들의 옷은 유럽의 군복을 조선식으로 번떠 만든 것이었다. 그 결과는 위엄도 없고 쓸모도 없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허접쓰레기 꼴이 되었다. 헐렁한 윗저고리에다 얇고 검은 면으로 만든 잘 맞지도 않는 자루 같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주홍빛 장식이 달려 있었다. 윗저고리는 띠를 매게 되어 있었고 상투 위에다 중절모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턱 밑으로 가느다란 띠를 불안할 정도로 조여맸다. 이 흉한 제복은 이제는 바뀌어서 유럽의 어느 나라 군인들 못지않게 훌륭한 것이 되었다. 조선의 관리들은 궁궐에 나갈 때에만 새까만 두루마기를 입고 엄청나게 큰 띠를 두르는데 그것은 마치 커다란 굴렁쇠를 하나씩 찬 꼴이다. 술을 놓인 가슴바지가 가슴 위에 달려 있는데 학이 수놓인 것은 문관을 나타내고 호랑이가 수놓인 것은 무관을 나타낸다. 머리에 쓰는 것은 말총으로 만든 일종의 모자로서 앞으로 구부러진 날개가 양옆에 달려 있다. 그것은 임금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한다. 양반들과 관리들은
귀 바로 뒤에 금이나 옥으로 된 갖가지 모양의 단추를 꿰는 머리끈을 매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계급을 나타낸다. 임금의 식구들이 우리를 만날 채비가 다 되었을 때 벙커 부인과 나는 안내를 받아 가까운 곳에 있는 마당을 거쳐 대문을 몇이나 지나서 마침내 한 작은 방 앞에 서게 되었다. 그 방에는 관리들과 내시들 그리고 나인들이 반쯤 들어차 있었고 그 방 위쪽에 있는 아주 조그만 방에 임금과 왕비 그리고 16살쯤 되어 보이는 그들의 아들이 있었다.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세 사람을 향해 우리는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연거푸 절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식민지 독재에 쇠사슬을 풀어던진 조상을 둔 미국인인 나는 여태 그렇게 깊은 절을 해본 적이 없었다. 또 나는 실제로 살아있는 임금과 왕비를 처음으로 마주칠 때의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임금의 식구들은 지극히 정중한 태도로 일어나서 우리를 맞았고 우리더러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적어도 그때 조선의 양반들이 바닥에 납작 엎드리지 않고 임금 앞에 나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런 식으로 앉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기독교에 대한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적개심을 생기게 할지도 모르므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임금이 권한 걸상을 사양했다. 그러나 정중한 사양을 더 할 수 없을 만큼 자꾸 강요해서 마침내 가로가 4피트, 세로가 8피트쯤 되는 작은 방에서 조선의 임금과 왕비와 함께 서로 마음대로 떠들 수 있을 만큼 얼굴을 맞대고 앉게 되었다. 그때에도 그랬고 그 뒤에도 만날 때마다 아주 잘생기고 온화한 신사인 임금에게서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새빨간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양옆의 날개가 뒤쪽으로 구부러진 것 말고는 관리들이 쓰는 것과 같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내가 왕비에게 깊은 흥미를 느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좀 창백하고 아주 바싹 마른 얼굴에 이목구비가 어쩐지 날카로운 느낌을 주며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총명한 눈을 지닌 그는 첫눈에 아름답다는 인상은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얼굴에서 힘과 지성 그리고 강한 개성을 잊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면서 그 생기발랄함과 소박함, 재치 같은 것들이 그의 용모를 환히 비추었고 단순한 겉모습의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큰 매력을 느끼게 해 보였다. 그가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순간에 나는 비로소 그가 진정한 조선의 왕비임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가 정신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임을 곧 알아차렸다. 그리고 다른 모든 아시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지식은
대개 중국의 고전에서 얻은 것들이지만 그는 세계의 여러 강대국들과 그 정부에 대해 썩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질문을 많이 했고 자기가 들은 것은 모두 기억했다. 그는 숨어있는 유능한 외교관이었고 자기에게 몹시 반대하는 사람들의 허술한 대를 찌르기 일쑤였다. 그리고 그는 진보적인 정책을 널리 펴는 실력자였고 애국자였으며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 몸을 바치고 있었고 백성의 복지를 찾고 있었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동양의 왕비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더구나 그는 마음씨가 무척 따뜻하였으며 어린 아이들에게 자애롭게 대했고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잘하게 마음을 써주었다. 적어도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마치 유럽의 귀족 부인들에게나 베풀 영광을 베풀어 주었다. 왕비는 외국의 궁전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조선 사람이었으나 완벽한 귀부인이었다. 조선에서도 귀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과 일반 백성들과의 사이에는 마치 유럽에서 귀족과 날품팔이 노동자들이 사이가 그렇듯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고 무척 놀랐다. 임금은 무엇보다도 내게 아주 친절하게 관심을 보이면서 조선으로 오는 여행은 어땠는지, 지금 생활은 편안한지, 미국에 있는 내 친구들과 가족들은 어떠한지를 자상하게 물었다. 우리의 대화는 통역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통역은 커다란 휘장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존경의 표시로 몸을 거의 반으로 접은 채로 서서 절대로 눈을 들지 않았다. 나는 나중에 조선의 의사들이 왕비를 진찰할 때에는 왕비의 손목에 실 한쪽 끝을 묻고 다른 방에서 그 실의 또 다른 한 끝으로 전해지는 맥박을 손끝에 느낀다는 것을 알았다. 또 왕족이 혀를 진찰받을 때에는 휘장을 치고 그 한 곳을 조금 찢어서 그 사이로 혀를 내민다는 말을 들었다. 왕비의 병은 그저 조금 째기만 하면 되는 별로 대수로울 것이 없는 작은 부스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외과 수술 도구를 가지고 그 존귀하신 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뜻을 넌지시 비치기만 했을 뿐인데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위험천만하고 불경스러운 짓이라고 생각했고 임금과 환자 자신도 그 일을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니 좀 더 차근차근하게 필요한 수단을 취하는 수밖에 없었다. 왕비의 측근들이 그의 안전에 대해 지나치게 조심을 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왕비는 시아버지의 소나귀에서 오랫동안 가혹한 박해를 받았는데 그의 야망에 가득 찬 음흉한 계획과 정권욕은 왕비의 저지로 꺾이고 말았다. 그러자 왕비의 꽤 많은 적들이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결탁해서 이 불행한 왕비를 파멸시키려 했다. 중상모략, 암살, 폭동,
방화, 적국과의 공모. 그들은 쓸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썼으나 왕비는 그 수많은 고비를 아슬아슬하게 넘기고 겨우 살아났다. 한 번은 변장을 하고 신하의 등에 업혀 서울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달아나는 적도 있었고, 또 평민들이 타는 가마를 타고 숨어 있을 만한 안전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그 안에서 버틴 적도 있었다. 얼마 전에는 교묘하게 장치된 폭탄이 터져 그의 친정 식구들이 크게 다쳤다. 폭탄은 산속에 숨어 사는 어떤 사람이 보낸 값비싼 선물 속에 들어있었으며 식구 모두가 모인 앞에서만 열어달라는 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어떤 일 때문에 왕비는 친정에 가는 일을 미루었다. 그러나 그 선물은 당장에 그의 친정 식구들을 죽이고 끔찍한 상처를 입혔다. 이 원한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왕실의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다. 지금의 임금은 자식이 없었던 먼저 임금의 양자였다. 먼저 임금의 아내는 지금 임금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섭정을 해주도록 지명했다. 이 노인은 정권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은 빈틈이 없고 교활한 사람이었다. 그는 절대로 남에게 정권을 넘겨줄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가까운 친구의 집안에서 자기가 쉽게 조종할 수 있을 만한 여자를 골라 며느리로 삼았다. 그러나 그는 며느리의 품성과 재질을 잘못 보았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임금이 정치를 맡을 만큼 자란 지 오래되었건만 대원군은 정권을 넘겨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배워온 것처럼 임금도 자기 아버지에게 양순하게 복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강제로 넘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에 그 노인은 왕비의 구테타로 자신이 이미 면직되었으며 왕비의 친구들과 사촌 형제들로 새로운 내각이 짜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때부터 며느리를 파멸시킬 준비를 했다. 그가 그 악랄한 계획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왕비 또한 빈틈없는 행동과 행운으로 그 그물을 피해왔다. 그 이야기는 이만 해두고 대궐을 방문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자. 중전마마의 병을 진찰하고 처방정을 쓴 뒤에 우리는 마치 궁중에서 태어나 궁녀로 자란 사람들처럼 깊이 절을 하면서 물러나왔다. 나는 대궐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최고의 존칭 어미인 십나이다, 십나이까, 십시오 라는 긴 꼬리를 모든 동사의 끝에 달아야 한다는 걸 배웠다. 조선 말의 동사에는 이러한 어미들이 아주 많은데 외국인으로서는 혼동할 수밖에 없었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계층이 나누어지는 조선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는 모험을 각오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궁중에서 쓰는 말의 어미에는
의심할 나위 없이 모든 동사의 끝에다 심나이다 라든지 심나이까만 달면 절대로 어색하지 않다. 앵글로 섹스너처럼 쉽고 순수한 말 대신에 대궐에서는 언제나 중국어에서 파생된 고급 언어를 쓴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외국인들이 그런 말을 알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모든 실수를 정말로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 이런 점에서는 조선 사람들이야말로 친절과 예의의 표본이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러도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기색을 조금도 나타내는 법이 없이 낯 한번 찡그리지 않고 귀를 기울여 준다. 대궐을 방문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왕비가 보낸 관리가 아주 멋진 선물을 한아름 안고 내 집에 나타났다. 멋지게 술을 놓은 발, 수 놓은 베개, 이불, 토속 비단, 아마천, 무명 옷감, 부채 주머니,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 중전 마마는 말할 수 없이 너그러운 분이었으므로 자기가 만난 선교사들과 공사관의 부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내는 일도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해마다 조선의 설날이면 우리들 중에서 대궐이나 정부의 기관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푸짐한 꿩고기, 그리고 호두, 밤, 개암 따위의 과실 한 보따리, 쇠고기 한 알음, 큼직한 생선, 달걀 수백 알, 꽃감 한 접시씩을 받았다. 또 왕족의 생일에는 맛있는 음식을 보내왔고 여름철이 시작될 때면 부채 한 다발과 꿀물을 담은 항아리를 선물로 보내왔다. 이런 선심은 왕비의 친절한 마음씨를 보여주는 것이었을 뿐이나 아니라 조선 정부가 모든 미국인들에게 갖고 있는 호감의 표시이기도 했다. 그 호감은 주로 알렌 박사에게서 받은 좋은 인상 때문에 생겼고 또 우리가 동양의 정치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섭함으로써 조선에 손해를 끼칠 생각은 조금도 없는 강대국의 국민이라는 점, 언젠가는 쓸모있는 동맹국으로서 조선을 지켜줄 강대국의 국민이라는 점을 믿었기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었다. 조선에 온 첫 해에 나는 동네 싸움 또는 돌싸움을 구경하는 영광을 얻었다. 그것은 참으로 흥미진진하긴 했지만 정말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러운 것으로서 적어도 현명하고 양식 있는 여자라면 단 한 번도 보고 싶지 않을 언제나 삼가야 할 일이었다. 서로 원한을 갖고 있는 두 이웃이나 두 지역 사이에 한 해에 한 번씩 어떤 특정한 철에 이런 싸움을 벌여 서로의 원한을 풀어버린다. 그들은 우두머리를 뽑고 상대편을 정한 뒤에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한다. 이쪽이 이기는가 하면 금세 저쪽이 이기기도 하고 뒤를 쫓던 사람들이 쫓기던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이긴 것 같던 사람들이 바로 다음 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져서 힘껏
도망을 치는 경우도 자주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보고 있는 쪽에서는 확실히 유리한 쪽이 어느 쪽인지를 알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한편에서 정하면 바로 그 순간에 그곳은 치열한 싸움터가 되어버린다. 때로는 굉장히 큰 돌을 던지기도 하여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치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조선에 온 지 몇 주일 뒤에 어느 날 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나는 남자들이 잔뜩 몰려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들은 두 패로 나뉘어 있는 것 같았고 무척 시끄럽게 고함을 치고 있었다. 나는 이 일을 내 친구에게 말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앞서 말한 돌싸움이 바야흐로 시작되려는 참이라고 했다. 그 친구의 남편은 날더러 혼자 집에 돌아가는 건 위험할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껏 고마워하는 터이지만 그 싸움을 끝까지 구경하는 게 어떠냐고 내게 물었다. 우리는 돌멩이가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걸 곧 깨달았고 할 수 없이 피신처를 찾아서 어떤 조선 사람 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얼마 동안 싸움이 우리 주변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다. 그러다가 전투가 지나간 저 멀리 저쪽으로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집 앞으로 나왔더니 싸움의 물결은 다시 바뀌어 사람들이 죄다 우리 쪽으로 무섭게 몰려들고 있었다. 벙커 씨는 그 반쯤 부서진 벽을 넘어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길모어 씨의 집으로 도망치는 길밖에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싸움 구경하기 가장 좋은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놀랄 만큼 재빠른 동작으로 담을 다 넘어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냅다 도망을 쳤다. 엄청나게 큰 돌멩이가 우리 주위에 피오듯 쏟아지고 있었고 누군가가 곧 우리들 머리 위에 불빛을 비춰댈지도 몰라서 아니 꼭 그럴 것만 같아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다. 이 사건은 나중에 생각해 볼 때는 퍽 재미가 있었지만 당장 어떻게 될지 영 불안하기만 했던 그때에는 엄청난 비극의 조짐으로 생각되었다. 아무튼 이리저리 몸을 피하고 맴을 돌고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도 하면서 마침내 길모 씨의 집에 다다랐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헝클어진 채로 나는 소동이 가라앉을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현명하고 사려 깊은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성질이 급한 젊은 우리 동포에게 매우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 그는 이 싸움 사진을 찍으러 갔었다. 얼마 전에 침착한 한 미국 사람이 호랑이 한 마리를 잡기 바로 전에 먼저 사진을 찍은 일이 있었다. 그 일이 아마 이 청년의 경쟁심을 자극했던 모양이다. 이 젊은 친구도
그 비슷한 일을 벌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돌멩이란 돌멩이가 모두 자기를 겨냥하고 날아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물불 안 가리는 무법자들이 모두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불법으로 총을 지닌 것도 문제였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너무나 흥분하고 놀란 끝에 군중을 향해 총을 쏘고 도망을 쳤다. 그 총알이 조선인 한 사람의 넓적 다리를 꿰뚫었다. 그러자 누구나 그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했다. 이제 양편에 있던 군중들의 분노는 모조리 이 겁에 질린 청년에게 쏟아졌다. 그는 살려고 도망을 쳤고 군중은 화가 나서 소리치면서 그를 뒤쫓았다. 사진기와 외투를 내팽개친 채 그는 미국 공사관까지 거의 1마일쯤을 달렸는데 가까스로 도착을 했을 때에는 숨을 헐떡거리며 거의 탈진해 있었다. 그가 쏜 총에 맞은 희생자가 그다지 심하게 상처를 입지 않아서 그는 벌금을 물고 몇 주일 감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떠나라는 정중한 요구를 받음으로써 위기를 벗어났다. 조선 사람들은 이런 민간 전투에서 흔히 놀라운 전술을 발휘하곤 한다. 돌팔매질 장비로 무장한 저격수들은 높직한 곳에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상대편에서는 기습조를 파견한다. 그들은 뒤쪽에서 다가가 갑자기 덮치거나 적의 눈앞에서 성벽을 타고 오르기도 하면서 저격수들을 무찔러 버린다. 이 사람들은 장비와 솜씨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한에는 자기들이 훌륭한 투사이며 결코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연거푸 과시한다. 조선에 와서 처음 맞는 여름에 나는 대궐에서 열리는 과거를 참관하라는 초대를 받았다.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조선 선비들의 집회로서 그들은 대궐 마당에 친 자그마한 차일이나 칸막이 속에서 임금이 낸 주제를 가지고 한문으로 글을 지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신분에 맞추어 벼슬을 주었다.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1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이 마당에 모인 것 같았는데 그들은 저마다 부지런히 답안지를 쓰고 베끼고 했으며 더러는 채점관에게 답안지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점수를 잘 받으려면, 아니 채점관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는 매우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나중에는 왕실의 식당에서 간단한 다과를 대접받았다. 이 낡은 제도는 모욕적인 말이겠지만 그 몇 해 동안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처음에 이 제도가 관리를 뽑기 위한 진정한 경쟁으로 깨끗하게 시작되었을 때에는 아주 훌륭하고 쓸모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 폐단이 생김으로써 이 제도는 아무 효과 없는 옛날의 찌꺼기로서 마침내는 없애야 할 홀뿐인 형식이 되고 말았다. 그 여름에 있었던 또 다른 일은 서울에서 10마일쯤 떨어진 곳에 있던
북한산성 또는 북쪽에 있는 요새라는 곳으로 짧은 여행을 한 일이다. 조선 사람들의 말로는 거기서부터 서울의 대궐까지 비밀 땅굴이 뚫려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닥치거나 도시가 적에게 포위되거나 해도 왕족들은 그리로 안전하게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정말이지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참으로 이상적인 장소였다. 유럽 군인들은 이 요새가 아주 잘 쌓은 것이어서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려도 함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5월에 그것을 찾았다. 이런 말이 가능할진 몰라도 아무튼 조선의 5월은 이 세상 어느 나라의 5월보다도 아름답다. 참으로 절묘한 빛깔과 향기를 지닌 들꽃들이 어디에나 탐스럽게 피어 있었다. 그런데 그 들꽃들은 북한산성에서는 더욱더 아름다워 보였다. 산은 몹시 험준하여 능선이 가팔랐고 주변은 아주 적막했으며 거의 모든 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한쪽 옆으로 매우 아름다운 개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개천은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를 건너지르며 마치 발을 뗄 때마다 향긋한 꽃들이 피어오르고 입을 벌릴 때마다 아름다운 보석이 떨어진다는 옛날 이야기의 선녀들처럼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을 화려하게 바꾸어 놓았다. 그 개천은 산 꼭대기에서 솟아나는 샘에서부터 흐르고 있었다. 따라서 거기에 주둔하는 군대는 절대로 먹을 물이 부족할 염려도 없었고 또 양식이 모자랄 턱도 없었다. 1마일쯤 되는 비탈길을 오르고 나니까 바위 사이로 오솔길이 나타났다. 그 길은 그린 듯이 아름다운 문으로 통하는 것이었고 그 문은 또 온통 녹음이 울창한 계곡에 가려져 담쟁이가 뒤덮여 더 아름다운 바위벽에 붙어 있었다. 이곳에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손쉽게 양식을 마련할 수 있는 기름진 밭이 있었다. 우리 선교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곳에 자주 오곤 했다. 무덥고 건강에 좋지 않은 여름 한때를 이 커다란 바위 밑의 서늘한 그늘에서 지내기도 했고 더러는 절에서 지내기도 했다. 맑고 시원한 연못 근처에는 기가 막히게 근사한 자그마한 정자들이 있었고 그 언저리의 경치는 너무나도 싱싱하고 아름다워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때 거의 모든 외국인은 아주 순하고 타기 쉬운 중국산 조랑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들은 사람의 성질에 익숙해져 있지가 않아서 갑자기 위험한 일이 생기기 일쑤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험을 피할 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크게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말들이 아주 쓸모있고 기분 좋은 액세서리임을 알게 되어 뜨거운 오후에 해가 뉘어뉘어 저물 때면 종종 조랑말을 타고 서울 주위에 아름답고 재미있는 곳을 찾아 나서곤 했다. 이 도시는 나무 한 그루 없는 헐벗은 능선이
가파른 모습으로 하늘을 찌르고 있는 나지막한 산들에 둘러싸여 있다. 비탈길과 산길 사이에는 예쁘장한 수풀들이 우거져 있고 여기서 클레메티스, 들장미, 라일락 따위가 활짝 피어 숲을 잃은 오솔길로 들어서면 작은 마을들이 마치 둥지를 튼 듯이 들어앉아 있다. 이 외출에서 언더우드 씨는 내게 종종 길 안내를 해주곤 하였다. 가끔 우리는 도시의 성벽을 따라 걷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황홀한 달빛에 젖어 우리들 발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는 마을과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토록 아름다운 나라에 이토록 친절하고 순박한 사람들 사이에 우리의 삶을 맡겨주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를 드렸다. 그 몇 달 동안 그리고 그 뒤 겨울 내내 우리는 선교 사업의 기초를 닦느라고 매우 바빴다. 각종 도서와 성경의 번역이 진행되고 있었고 선교 사업뿐만이 아니라 병원과 학교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게 되었다. 작은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날로 늘어갔고 기독교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개종을 하려고 하는 시골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그것은 또 여행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고 할 수 있는 만큼 오래 여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했다. 언더우드 씨는 이미 두 번째 여행을 떠나서 책과 간단한 의약품들을 팔면서 얼마 안 되지만 기독교로 개종하려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모으고 있었다. 그는 크게 용기를 얻기는 했으나 막상 세례를 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첫 여행에서 그는 조선의 북쪽 국경 지방을 다녔는데 송도, 안주, 평양, 강계, 해주, 의주 같은 곳에서 머물렀다. 그 한 해에 그가 세례를 준 사람은 25명도 안 되었고 첫 해부터 그때까지를 모두 합해도 50명도 안 되었다. 1889년까지의 감리교 신자와 장로교 신자를 모두 합해도 겨우 100명이 조금 넘었을 뿐이었다. 1888년 4월에 그는 황해도에 있는 솔레라는 마을에서 남자 7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 마을은 로스 씨가 개종시킨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한 곳이었다. 1887년 봄에는 몇몇 신자들이 서울에 왔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그중 3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자기 마을에서 세례를 받았던 7명은 이미 한 해 넘어 준비 과정을 거쳤고 그런 뒤에야 언더우드 씨가 그 마을에 가서 열흘 동안 그들과 대화를 해보고 시험을 치게 하고 나서 세례를 주었다. 토착 교회의 첫 승인이 지극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좀 늦어질지라도 교회의 주춧돌을 안전하게 놓아야 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1888년 11월의 여행에서는 자기 마을에서 기독교도 가르치고 책자도 팔면서 외국인들이
지방을 찾아갈 때 수월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줄 조선 사람 몇을 지방 책임자로 임명해 놓았다. 한 사람은 평양에 주재했고, 또 한 사람은 장현에, 또 한 사람은 의주에 주재하고 있었다. 이 모든 곳에서 이로 말할 수 없이 희망적인, 또 더러는 지나치게 부풀린 보고서가 올라왔다. 기독교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이 보고서들은 새로운 신자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고 용기를 주고 가르침을 주고, 또 아직은 꼭 믿을 수만 없는 고용된 주재원들의 업무를 감독하러 봄이 오면 선교사가 곧바로 다녀가야 한다고 명령을 하는 것만 같았다. 언더우드 씨와 나는 초가을에 약혼을 했고 3월 14일에 혼인을 하면서 함께 지방으로 떠나기로 약속을 했다. 그 일에 대해 모든 외국인 단체가 다투어 우리에게 우정어린 인사를 했다. 그 소중한 날 아침에 조랑말들의 방울소리가 우리 앞마당에서 들려왔다. 나는 곧 그 앙증맞은 짐승들의 긴 행렬이 중전만마의 선물을 잔뜩 싣고 도착한 것을 알았다. 자그마치 현금 100만 양이었다. 꼭 아라비안 나이트 속의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그때는 2,500양에서 3,000양이 1달러쯤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은 너그러운 조선 왕비께서 손쉽게 주실 만한, 또 선교사 한 사람이 쉽게 처리할 만한 액수였다. 두 분 마마께서는 우리의 혼례에 나인 4대 사람을 보내주셨다. 군대에서는 아주 계급이 높은 양반인 한규설 장군이 대표로 왔고, 내각에서는 왕비에 가까운 친척이며 두 분 마마께 가장 신임을 받고 있는 민영환이 참석했다. 궁중의 나인들도 발 뒤에 숨어서 의식을 지켜보았고 조선인 신자들도 몇이나 참석했다. 식이 끝나자마자 미국에 있는 우리 양가에서 보낸 축전들이 손에 쥐어졌다. 1889년 3월 14일 이른 아침에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났다.